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30대 후반에 돌아온 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사랑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하나가 되고 평생을 함께하며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동반자가 되는 것. 결혼은 그런 아름다운 약속으로 시작되곤 하죠. 저도 결혼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꿈꾸던 행복한 결혼 생활, 그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함께 늙어가는 삶을 상상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이상과 너무나도 다르더군요. 결혼 생활 속에서 마주한 갈등과 오해, 그리고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믿음의 배신은 제가 그토록 바랐던 결혼에 대한 환상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저는 이혼 같은 건 내 인생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사랑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었고, 결혼 후에는 서로 노력하면 어떤 문제든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그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남편의 외도.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제게 닥쳤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먼 얘기라고만 생각했던 외도가 제 결혼 생활을 뒤흔든 겁니다. 처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느꼈던 배신감, 절망감, 그리고 자신에 대한 회의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겪게 됐을까?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는 단순한 슬픔이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깊은 실망이었고, 제 자신을 포함해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슬픔에 잠식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은 제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일이었고, 제가 허락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배신에 대한 응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을 벌주는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복수하고 떠나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의 외도에 대한 확실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고 결국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 결혼 생활에는 아쉬움과 후회도 많았지만 동시에 제가 어떻게 해야 제 자존감을 지키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깨닫게 해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소개팅이라는 게 보통 그렇잖아요. 적당히 만나보고 마음이 맞지 않으면 흘러가 버리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남편과의 첫 만남은 생각보다 인상이 좋았습니다. 말을 할 때 성실함이 묻어났고 조금은 무뚝뚝한 성격이었지만 그 안에 진솔함이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데이트를 하면서 서로를 조금씩 더 알아갔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남편이 돈에 관해서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돈을 절대 허투루 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데이트 비용을 나누는 방식조차 아주 체계적이었죠. 한 번은 남편이 계산을 했고, 다음번에는 제가 계산하는 식으로 순서를 정해서 돈을 썼습니다. 이런 규칙은 처음엔 조금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제가 기분이 좋아서 남편에게 먼저 사주고 싶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 남편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번엔 내 차례니까 내가 낼게. 우리 약속한 대로 하자. 왜 꼭 그렇게 지켜야 하는 거야? 자기야, 오늘은 내가 사주고 싶단 말이야. 그의 태도는 확고했습니다. 서로의 돈을 공평하게 쓰자는 원칙은 연애 기간 내내 지켜졌습니다. 만약 순서가 틀어질 상황이 오면 꼭 정리를 해서 다시 균형을 맞추려고 했어요. 처음엔 이런 모습이 조금 지나치다고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데이트라는 게
서로의 기분과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흘러가는 건데 굳이 이렇게까지 계산적으로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모습이 신뢰를 주기도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 허투루 돈을 쓰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남편의 철저한 금전 감각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 큰 장점이 될 것 같았습니다. 돈 때문에 부부가 싸우는 경우를 종종 봤기에 이런 남편이라면 적어도 돈 문제로 갈등이 생길 일은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가끔은 남편의 이런 태도가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죠. 예를 들어, 제가 특별히 좋은 레스토랑에 가고 싶어서 제가 먼저 예약을 하고 계산을 하려고 하면 남편은 꼭 다음에 자신이 같은 금액으로 맞추려 했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이번엔 쏠게. 내가 먹고 싶어서 예약한 거니까. 한번 깨지다 보면 계속 깨지는 거야. 나는 이 방법은 계속 고수를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남편은 언제나 자신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돈을 쓸 때는 꼭 공평하게 약속대로. 이런 남편의 태도는 제게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가치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철저한 소비 습관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그 이유가 그의 성장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건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시점, 시댁에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였어요.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약간 놀랐습니다. 남편의 말을 듣고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낡고 오래된 집이었거든요. 집 안팎이 정갈하긴 했지만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묻어나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곳이 자신이 자라온 집이라고 했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 한편이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을 뵙고 나니 더 놀랄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분 다 농사를 지으며 평생을 살아오셨다는 남편의 말 그대로 시부모님은 고된 노동 속에서 지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제 부모님보다 연세가 훨씬 들어 보이셨고 고된 삶의 무게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첫인사라 긴장된 마음으로 정중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의 첫 마디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아들 결혼시킬 마음이 없습니다. 그 말의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저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남편을 바라봤고 남편도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죠. 시어머니는 제 눈치를 보지도 않고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아들이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준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는 인사를 받고 싶지 않았어요. 결혼 이야기는 좀 섣부르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린 남자 쪽에서 집을 해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형편이 그럴 상황이 되질 않으니 결혼 얘기는 나중으로 미루고 그냥 연애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시부모님이 저를 싫어하시는 건가? 아니면 제가 뭔가 잘못한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듣고 화가 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왜 그런 소리를 하세요?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시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무리하게 결혼을 밀어붙이는 것 같아서 그러지. 부모로서 이런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했지만 이미 어색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저를 보며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러실 줄은 몰랐어. 미안해. 내가 알아서 할게. 남편이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침울한 얼굴로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이렇게 꼬일 줄은 몰랐겠죠. 솔직히 저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기에 답답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제가 숨겨두었던 이야기를 꺼낼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야, 사실 나한테 집이 하나 있어. 내 명의의 집. 뭐라고? 집이 있다고? 몇 년 전에 내가 집을 샀었거든? 처음엔 정말 싸게 샀었는데 지금은 가격이 꽤 많이 올랐어. 그래서 집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우리 그 집에서 시작하면 될 것 같아. 정말이야? 그게 진짜야? 네가 집이 있다고? 와, 믿을 수가 없네. 왜 그걸 이제 말해? 아까 말하지 그랬어. 남편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더라고요. 그의 반응이 워낙 과하니 그걸 보던 저는 오히려 민망한 기분까지 들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곧바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자기야, 잠깐만. 나 이거 부모님께 말씀드려야겠어. 지금 바로 말씀드리려고? 그건 좀... 어머니, 아버지, 큰일 났어요. 아니, 좋은 큰일이요. 우리 자기한테 집이 있다네요? 자기 명의로 된 집이요. 그래서요, 결혼 준비 걱정 안 해도 된대요. 뭐라고? 집이 있다고? 진짜야? 그럼 얼른 날짜 잡자. 언제 다시 볼까? 부모님 빨리 보자고 해. 빨리 서둘러야지. 그 말에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결혼을 미루자고 했던 시부모님이 이제는 마치 우리 결혼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서두르고 있었으니까요. 분명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들 결혼을 시기상조라며 반대하셨던 분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태도가 바뀐 걸까? 그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시부모님이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그저 그들의 반응이 웃기기도 하고 한편으론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는 밝고 기뻐 보였지만 그 안에 깔려있는 조급함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 순간이 경계심을 가져야 했던 타이밍이었겠죠. 그렇게 저와 남편의 결혼 준비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남편은 제게 연신 고맙다며 결혼 이야기를 진지하게 꺼냈고 저는 그의 성실한 모습에 속으로 안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며 저는 점점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보이는 과도한 기대와 시부모님의 급격히 변한 태도가 뭔가 미심쩍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있었고 저는 그저 모든 게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고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가 시작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결혼 후 남편은 내 집에서 함께 살게 되면서 내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이 집을 해왔으니 나는 그에 맞게 생활비를 더 부담할게. 이건 당연한 거잖아. 나도 고마운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남편이 참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애 때도 돈 문제에 있어서 공평함을 지키려 노력하더니 결혼 후에도 그런 태도를 유지하니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확실히 책임을 나눠 가질 줄 아는 게 좋은 거지. 나한테 고마운 마음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남편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첫 해 동안 남편은 자신의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생활비 대부분을 남편이 부담했고 저는 집 관리와 저축 등 다른 부분에서 힘을 보탰어요. 그런 부분이 보기 좋았고 우리 부부는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2년째가 되었을 무렵부터 남편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저녁 식사 중에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군요. 여보, 내가 요즘 좀 힘들어. 회사 사정이 예전 같지가 않고, 그리고 부모님도. 무슨 일이야? 무슨 문제가 생겼어? 집에 돈이 좀 들어갔어.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시다 보니 갑작스레 들어가는 돈이 많더라고. 거기다
요즘 회사 상황도 별로 안 좋아. 직원들 사기 올려준다고 회식비 같은 데 돈을 좀 썼고, 팀장급 이상으로 인센티브 정책이 바뀌어서 내가 원래 받던 금액보다 덜 받고 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남편이 많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두 사람이 함께 짐을 나눠지는 거잖아요. 남편이 어렵다고 하니 당연히 제가 돕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진작 말을 하지 그랬어. 내가 부족한 부분 채워줄게. 당분간 생활비 내가 좀 더 낼게. 고마워. 나도 최대한 빨리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노력할게. 저는 남편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고 금방 상황을 바로 잡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생활비를 조금 더 부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활비 부담이 점점 커졌습니다. 남편의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생활비 대부분을 내고 있는 상황이 되었더군요. 처음엔 남편이 어렵다고 하니 도와주는 마음이었지만 나중에 문득 가계부를 정리하다 보니 내가 거의 모든 생활비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어? 이게 맞는 건가? 남편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핑계로 손을 놓고 있었고 저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돌아와 피곤하다며 옷을 아무렇게나 벗어 소파에 툭 던졌고 저는 늘 하던 대로 그의 옷을 정리하며 빨래통에 넣으려 했죠. 그런데 남편의 재킷을 들었을 때 뭔가 단단한 것이 손에 느껴졌습니다. 주머니에 뭘 넣고 다니는 거야? 궁금한 마음에 안주머니를 뒤적였고 거기서 나온 것은 반듯하게 접힌 한 장의 영수증이었습니다. 원래 남편의 물건을 잘 건드리지 않으려 했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그냥 넘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수증을 펴본 순간 제 눈은 자연스럽게 총 금액에 고정됐습니다. 뭐? 이게 무슨 돈이야? 영수증에는 고급 액세서리 매장에 이름이 적혀 있었고 땡땡 목걸이 세트 180만 원이라는 품목과 금액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런 걸 산다고? 그리고 누구한테 준 거지? 평소 남편은 저에게 돈을 쓰는 일에 무척이나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데이트 때조차 계산 순서를 철저히 지키던 사람이었고 결혼 후에는 생활비를 아끼자며 작은 소비에도 민감했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그것도 180만 원짜리 고급 목걸이를 그 영수증을 쥔 채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도 혼란스러웠습니다. 혹시 내 선물일까? 순간적으로 기대 아닌 기대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죠. 남편은 평소에 이런 돈을 쓸 사람이 아니었고 무엇보다 내게 목걸이를 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따지고 싶은 충동을 꾹 참아야 했습니다. 아니야. 지금 물어봤자 변명만 늘어놓겠지. 이런 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분노와 의심에 뒤섞인 상태로 저는 조용히 영수증을 다시 접어 남편의 주머니에 그대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의 태도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남편은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피곤하다며 빨리 잠자리에 들었고 평소처럼 크게 코를 골며 잠이 들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그가 평소와 다르게 보였습니다.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저 혼자 결론을 내리고 잘못 판단하는 것은 아닐까 스스로를 다독이려 했지만 이미 제 마음은 진실을 확인해야겠다는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자. 다음날 저는 인터넷에서 신뢰할 만한 사설탐정 사무소를 검색했습니다. 사설탐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은 낯설게 느껴졌지만 이런 일을 해결하려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게 가장 빠르고 효과적일 것 같았습니다. 탐정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예약했고 약속당일 저는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탐정은 중년의 남성이었고 첫인상은
아주 차분하고 신뢰감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맡기는 게 처음이라 좀 어색하네요. 저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영수증 이야기와 평소 그가 돈 문제에 민감했던 모습, 그리고 그 목걸이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점까지. 탐정은 제 말을 조용히 듣고 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수증 같은 작은 단서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고객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시면 남편분의 동선을 정밀하게 확인해 드리죠. 요즘은 이런 케이스가 많아서 저희도 익숙하거든요. 정말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을까요? 확실한 증거를 원하시면 그에 맞는 결과를 보여드릴 겁니다. 믿고 기다려 주세요. 저는 그의 말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의뢰했습니다. 제 손으로 남편의 뒤를 캐는 게 꺼려지기도 했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남편의 외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동시에 자리 잡았습니다. 제발 아니기를.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출장날이었습니다. 원래 일정대로라면 이틀 정도 걸릴 예정이었죠. 하지만 출장지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중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인은 사설탐정. 저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고객님, 중요한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고객님 남편과 그분의 동행자가 지금 고객님 댁으로 들어가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지금요? 확실한가요? 제 집이라고요? 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 두 사람이 고객님 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영상 자료와 사진 곧 보내드리겠습니다. 빠른 대응이 필요하시면 조치를 취하시길 권장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부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젠 하다하다 내 집까지 들어와서 외도를 한다고? 그 자리에서 모든 일을 멈추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상사를 설득해 출장을 중단하고 서둘러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손은 떨리고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차가 신호에 걸릴 때마다 휴대전화를 확인했는데 그 사이 탐정에게서 영상과 사진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운전 중이라 자세히 볼 순 없었지만 잠깐 확인한 사진 속 두 사람의 모습은 제 심장을 찢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는 단순한 외도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남편 친구의 와이프였거든요. 그제야 모든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종종 함께 술을 마시며 어울렸고 몇 번의 여행도 함께 다녔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렇게 웃으면서 내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내 남편과?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손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숨이 가빠오는 느낌이 들었지만 문 앞에 섰을 때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마주친 그 둘은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마치 도둑이 현장에서 딱 걸린 듯한 표정이었죠. 남편은 입을 열려다 말고 그 여자는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못하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거침없이 소리쳤습니다. 결국 이렇게 들키냐? 진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까지 해야 했냐고!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며 두 손을 휘저기더니 변명 아닌 변명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그게 정말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이건 그냥... 오해? 이 상황에서 무슨 오해가 있다고? 여기 내 집이야. 네가 이 여자 데리고 우리 집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내가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 이게 오해라고? 한 번만 더 오해라는 말 하면 너 바로 죽여버린다. 남편은 그제야 말문이 막힌 듯 입을 꾹 다물었고 그 여자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잠시뿐이었어요. 갑자기 그녀가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더니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왔으면 이미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 싶네요. 뭐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해? 솔직히 소설처럼 현장에서 딱 들킨다고 뭐 대단한 일 나는 줄 아세요? 이혼이라도 하겠다고요? 뭐 이미 마음 먹으셨겠지만 그렇게 하세요. 어차피 이건 제 잘못만도 아니잖아요? 그녀의 태도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뻔뻔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여자가 손가락을 가리키며 제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설마 녹음이라도 하려고요? 녹음? 안 되죠, 안 돼요. 이런 걸로 뭐 해보겠다고요? 그냥 다 잊고 넘어가면 되는 걸 가지고 이렇게 난리칠 필요 있나요? 그녀는 저의 손목을 잡고 휴대전화를 떨어뜨리려고 했고, 저는 그 행동에 경악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놔! 혹시 몰라요? 다른 데서도 녹음 장치 켜놨을 수도 있잖아요. 확인해야겠네요.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일 할지 모르니까. 너 지금 제정신이야? 뭐 이렇게 뻔뻔해? 너 제정신이니? 네, 제정신이에요. 이런 일 겪어본 적 없으세요?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 말에 제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저를 도발하려는 것 같았죠. 그럼 현장 사진이라도 찍으실래요? 제가 이렇게 얌전히 포즈라도 취해 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끝내고 나 그냥 이 집에서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만 좀 해. 제발 그만해. 여보, 당신도 내 말을 좀 들어봐. 어? 잠깐만. 뭘 그만해. 나 잘못한 거 없으니까. 아니, 잘못 있다 해도 이건 당신도 똑같잖아? 그녀의 뻔뻔함은 그야말로 끝을 몰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가 터져 나오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뻔뻔하게 그지없는 그 여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언제까지 이렇게 뻔뻔하게 구는지 한번 보고 싶네. 근데 말이야, 네가 포즈를 취해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뭔 사람?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그녀에게 천천히 카톡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제가 보낸 메시지들과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여자의 남편, 여자의 시부모, 내 남편의 시부모. 그리고 그들에게 보낸 사진들이 한눈에 드러났습니다. 사진 속에는 그녀와 내 남편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장면, 그리고 차 안에서 나란히 붙어 앉아 다정하게 행동하던 모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한 장의 사진들은 둘이 나란히 앉아 입술을 맞대는 모습이었죠. 저는 휴대폰을 그녀에게 가까이 들이대며 말했습니다. 이미 다 보내놓았어. 이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뻔뻔하게 나올지 너무 궁금해지네? 뭐?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너 우리 뒤를 밟은 거야?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저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숨어서? 밟기는 뭘 밟아? 돈으로 하지. 너네 같은 것들한테 내줄 시간은 없거든? 니들은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런 짓거리 했겠지만 어디 한번 보자. 지금처럼 당당해야 해. 어? 자존심을 한번 지켜보라고. 얼굴색도 변하면 절대로 안 된다. 너 알았지? 그녀는 완전히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갑자기 가방을 챙기며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띵동.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그 여자의 남편이었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상황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 여자의 남편은 거실로 들어서더니 한눈에 상황을 파악하고는 내 남편에게로 다가갔습니다. 너 이 새끼야, 네가 내 아내랑?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주먹이 남편의 얼굴로 날아갔습니다. 제 남편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맞기 시작했고
여자의 남편은 울분을 참지 못한 듯 연신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 광경에 여자가 소리치며 말렸습니다. 그만해! 그만하라고! 너도 똑같아! 네가 이런 짓을 하고도 날 말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잠시 뒤 또다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여자의 시부모가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어주자 그들은 거실로 들어오며 상황을 보고는 곧바로 여자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네가 우리 집안에 이런 수치를 가져다줘, 이년아? 그들은 여자를 붙잡고 소리치며 마구 흔들었고 손찌검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내 남편이 그 여자의 남편에게 얻어맞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여자가 시부모에게 질타를 당하며 몸을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이 광경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시부모에게 영상과 함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게 당신들의 아들이 하는 짓입니다. 잘 보세요. 궁금해하실 것 같아 보내드립니다. 다시 남편을 보게 된 건 병원에서였습니다. 퉁퉁 부어오른 얼굴에 여기저기 멍자국이 가득한데 솔직히 처음에는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아니 어쩌면 알아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어떤 감정이 완전히 끊어진 기분이었으니까요. 병원에서 시부모도 만나게 되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참담함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손을 모으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 애가 얼마나 미안하면 너한테 말도 못하고 있잖니. 네가 한 번만 용서해 주렴.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저는 냉정하게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죽도록 얻어 터져서 말을 못하는 거겠죠. 저 입으로 무슨 말을 하겠어요? 퉁퉁 부어서. 그래도 죽진 않았네요. 이혼 서류야. 말은 들리지. 귓구멍은 막히지 않았을 테니까. 알겠다 하면 눈 한 번 깜빡. 모르겠다 하면 눈 두 번 깜빡 해볼래? 지저분하게 하면 더 더러운 걸 본다. 도장 찍고 깨끗이 끝내자고. 그리고 네 짐은 네 부모님 집으로 보내줄게. 거기서 요양이나 해.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에서. 얼른 퀴차해. 그 말에 시부모는 눈물을 글썽이며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남편을 쳐다보고는 돌아섰습니다. 이제는 그가 제 인생에서 사라지길 바랄 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역시 남편에게 이혼당했죠. 정말 어처구니 없고 더럽고 치졸한 경우였습니다. 이혼 후 저는 그 집을 더는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그 집에 들어갈 때마다 거실에서 벌어진 그 끔찍한 상황이 떠올랐거든요. 그날의 냄새, 소리, 모든 게 저를 옭아매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집을 팔 수밖에 없었죠. 다행히도 집값은 올라 꽤 많은 돈을 손에 쥐게 되었고 그 돈으로 저는 조용한 오피스텔을 구해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비교적 조용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가끔은 참 외롭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전 남편이 그리운 건 아니에요. 그저 사람 냄새가 그리울 때가 있는 거죠. 인간적인 외로움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도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외로운 건 원래 사람이니까. 그래도 외도하는 놈 끼고 사느니 혼자가 백배 천배 낫지.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 특히 외도로 인해 상처받은 여성분들 힘내세요. 세상은 끝나지 않았고 우리에게는 앞으로의 날들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계시면 제가 한 잔이라도 쏘고 싶네요. 외로운 사람들이 더 서로를 알아주는 법이잖아요. 파이팅!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